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48년 10월 19일 좌우 이념 갈등 속에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여순 사건이 발발한 날입니다. 이 현대사의 비극이 올해로 70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라는 지역의 염원을 뒤로한 채 제대로 된 진실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광주, 목포 여수 MBC는 오늘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는 특별 기획뉴스를 마련해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네, 여수에서 시작된 여순 사건은 사흘 만에 구례 하동까지 번졌고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학살됐습니다. 당시 영상자료를 통해 여순 사건의 날짜별, 지역별 상황을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14연대 병력이 제주도 진압작전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순 사건. 하루 만에 여수 전역을 점령한 14연대 병력은 3일째 접어들면서 순천과 보성, 광양은 물론 구례 하동까지 진출합니다. 경제 악화와 정치에 불만이 쌓였던 대중들이 가세하면서 병력은 전남 동부 전역을 순식간에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이에 정부가 반군 토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토벌 사령부를 설치한 뒤 22일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22일 순천 동천 전투에서 패배한 14연대는 주력 부대가 광양 백운산으로 빠져나가고 23일 아침 순천은 진압군에 탈환됩니다. 11개 연대와 기갑부대, 해군 상륙정으로 여수만을 포위하면서 한포 사격과 시가전 끝에 여수시 전역이 탈환됩니다. 이어 반군과 부역자 색출 작업 등 단 9일 동안의 역사 소용돌이 속에 계엄군 발표로 양민들의 희생 규모만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여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민들의 희생이 컸는데도 사건의 진상은 70년째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한국 근대사에 암울했던 오욕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 같은 여순 사건은 좌익 세력의 반란, 또 잔인한 학살 등으로 각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순 사건의 일각일 뿐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스러웠던 1948년 정부 수립 2달 만에 터진 여순 사건은 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이승만 정권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을 악질 공산분자의 잔인무도한 반역적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미군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진압한 건 대한민국 정부의 실력을 증명한다고 홍보하며 국가 위기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정부에 의해 검열되고 통제된 보도는 여순 사건이 공산당 괴뢰 정권의 음모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10월 19일 날 밤에 이제 발생이 됐고 정부가 이걸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하면서 일종의 보도 지침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여수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부 진압군에 의한 대규모 학살, 법적 근거 없이 선포된 계엄령, 친일 경찰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에 주목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14연대가 내세운 동족 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의 구호는 빨갱이라는 단어 아래 묻혔습니다. 그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제대로 비판받지 못하고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4월까지 정부 진압군의 민간인 학살을 전면 부정하던 국방부는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과거사 정리법을 통해 여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후손들은 지금도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에 사는 고 화석 씨.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아버지는 고 씨가 3살 때 여순 사건 반란 가담자로 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품이라고는
겨우 이게 목표는 하나 이게 있던데 아버님 글씨가 얘가 남아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걸 간직하고 아버님 생각이 나면 이것만 가끔 한 번씩 떨려고 그러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여순 사건. 여수와 순천은 물론 구례와 곡성 등 전남 동부 전역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마을은 고씨처럼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봉기군에게 희생된 군경도 많았지만 대부분 부역자를 가려낸다며 무차별적으로 색출 작업을 벌인 진압군에 희생됐습니다. 경찰에 와갖고 막 가다빠지 젊은 놈이고 늙은 거이고 늙은 양반이고 막 가다빠지 잡아간 거예요. 막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놈을 유체도 딱 잡아다 놓고 들고 패. 여수와 순천의 진압이 제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봉기에 가담을 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어떤 조사 작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목당하지 않으려 숨죽인 채 살아야 했던 세월은 유족들에게 아픈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방공 레드 컴플렉스에 짓눌린 이 사건은 저희들이 97년도에 조사를 해볼 때 인터뷰 성공률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70년이 지난 지금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너무 바라는 거 있어요. 진실 규명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한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죽어야 되는데.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우리 집 선도 돌아본 그대로 갔나요. 창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들면 철없는 새끼들은 웃고만 있네.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여수는 항구였다. 철썩철썩 파도 치는 꽃 피는 항구. 도저히 그 어디 내놓고는 못 뿌리고 참 그 은밀하게 내놓고는 도저히 못 불렀습니다. 만약 그걸 부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바로 빨개 취소를 당해갖고 바로 뭐 잡혀 죽을 판이니까. 울보 사이사이로 회오리 바람 타. 아픔과 고통, 절망을 담아냈던 그런 노래들이 이 시대의 현실을 그 어떤 예술보다도 절절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네, 여순 사건의 발단이 된 건 제주 4.3 사건이지만 진실 규명을 비롯한 역사적 재조명 작업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현재 그리고 여순 사건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박광수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인 2003년 10월 말 대통령은 곧바로 제주를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부터 4년 반 뒤에는 국비 700억 원이 투입된 평화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위령탑 주변에는 희생자 14,000명이 기록됐고 행방불명된 피해자들의 이름 역시 하나하나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70주기인 지난 4월 이곳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4.3 평화재단의 운영비는 올해 100억 원을 넘어섰고 유해 발굴 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바탕이자 첫 출발점은 특별법이었습니다. 2000년에 4.3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나오고 4.3이 상당히 많은 그 치유와 그 명예회복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폭동이나 반란의 시각을 벗겨내고 70년 전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4.3을 체험하신 분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금기의 언어로 그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특별법 제정 후에는 조금씩 그 말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진실 규명을 하나씩 해나가는데 큰 이제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인정받은 4.3도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보상과 폭도로 몰렸던 일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이르는 힘든 여정의 첫 과제로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규명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특별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과거사 정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해졌지만 이대로라면 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안향호 행안부 제2차관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 여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났다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고 같은 해 11월 이삼걸 신임 2차관 역시 희생자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공식 결정된 여순 사건 피해자는 1,237명으로 과거 전라남도 피해 조사 수치의 10% 수준. 조사를 담당했던 진실화해위원회조차 시간과 인력 등의 한계로 피해 규모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 덮기에 급급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법안은 2차례나 기간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땜질이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네 번째로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먼저 국방부가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과거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입법, 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진상규명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그 수많은 사건을 다루려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인력, 그다음에 예산 엄청나게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이걸 다 국가에서 충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다. 안 하겠다는 것과 똑 마찬가지다. 기존의 특별법 제정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역시 연내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불과 1년 반.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지금을 놓치면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은 험난한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행히 올해 70주기를 맞아 지역의 상처와 갈등은 더디지만 조금씩 아물고 진실규명을 위한 움직임 역시 지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온전히 공동체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70주기 추모 사업을 위해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에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경찰 희생자 유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번 공식 추모 행사에선 서로를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단체가 서로 합의하고 이번만큼은 뭐 안경이라든가 요즘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지 말도록 하는 것은 70주기를 맞아 민선 7기 지자체는 첫 협력 과제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꼽았고 지역 정치권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 시민단체와 제주 4.3 단체들까지 나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으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이낙연 총리는 최근 제주 4.3 사건과 같이 여순 사건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이런 이제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제주 4.3 기념관에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비석이 누워 있습니다. 반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폭동, 항쟁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후세대가 명확하게 성격을 규명해서 이름을 새겨놓고 일으켜 세우라고. 여순 사건도 여전히 이념 논쟁의 굴레에 갇혀 희생자의 유족들마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고 지역민들 역시 왜곡된 역사가 남긴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그날의 실상에 다가가는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것은 그래서 더욱 절박합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그 토대 위에서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단추는 어떤 형태든 간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에 올인을 해야 한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왜 여수는 이렇게 늘 소외당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재질문을 해보고 단합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저는 우선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배제 때문에 5.18 기념식이 파행을 겪었는데요. 재창에 거부감을 느낀 청와대의 입김과 보훈처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순서가 되자 이 전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언뜻 보면 이 전 대통령도 노래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청와대가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재창했는지를 지적한 문건이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관련한 파행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 재창을 막고 또 기념곡 제정까지 막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기념식 순에서 배제됐습니다. 5.18 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기념식이 두 쪽으로 갈려 진행됐는데 이런 파행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8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무시했고 기념곡 지정을 막기 위해 보훈단체를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것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아닙니다. 배임 권위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말아요. 이런 가운데 보훈처는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기념식 때 5.18 기념곡으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새마을회 장학금 특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가 장학금 말고도 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썼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곧 있으면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데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이 특혜라며 폐지를 촉구했던 시민단체가 새마을회의 사업비와 운영비 집행도 문제가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급한 5억 가까운 보조금이 새마을의 내부 잔치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일례로 6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새마을의 육성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가량이 내부 회원이 수혜자라는 점에서 회원들 사기 진작이나 조직 강화에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4천만 원 가운데 72%가 시상식 행사비나 시상금, 밥값으로 나갔다며 도덕적 무감각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의 회원들이 국가적 재난 현장이라도 투입된 사람들인가, 아니면 생사의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구해낸 의인들이라도 간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도덕적 일탈 행위라고 밖에는 더 설명할 길이 없다. 시민단체는 지난 4년 동안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만 8억 가까이 지급된 새마을 장학금 폐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를 결정한 만큼 적폐청산을 위해 내년도 예산의 편성 중단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해 현안을 토론 중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시장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후보 시절 새마을 장학금 존폐 여부를 묻는 시민단체의 정책 질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주장한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코카콜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2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도 비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고교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6명을 학생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고등학교 여고생 95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을 학생들과 분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고3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 지원단도 편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전시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론보존소가 소장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 행위와 반인도적인 범죄, 나치의 지배정책 등을 고발하는 전시입니다. 5.18 기록관은 이번 전시가 나치 부역자 12만 명을 법정에 세우고 3만여 명을 수감한 프랑스 사례에 비춰 5.18 역시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공연예술축제인 그라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시립오페라단의 코믹 오페라를 비롯해 시립발레단과 교향악단, 시립극단 등이 10개의 공연을 선보이고 가수 박지민과 JK 김동욱, 정인 씨 등이 협연 무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싸게 파는 아트마켓과 추억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달빛 극장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성경찰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해 요양급여비를 타낸 등의 혐의로 조합 이사장 48살 류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